이번에는 교과서 86, 87페이지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비잔티움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동쪽과 서쪽, 서로마, 동로마로 나뉜 상태에서 이 동로마 제국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는 서로마 제국과는 달리 굉장히 오랜 기간, 1000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 우리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당시 이제 동서무역이었던 핵심적인 위치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 당시 세계 무역이었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잘 나갔던 전성기 시기는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우리가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가 돼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라던가 예루살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라던가 이렇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을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면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의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영토를 쭉 넓히면서 전성기를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러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큰 힘을 쓰면서 그 당시 이제 옛 로마 제국부터 이어오던 많은 로마법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총 집대성해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이제 로마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법, 건축 이런 분야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발달한 그 로마의 법들을 모으고 집대성해가지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법전에 또 다른 말로는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고, 또한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성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어서 배워볼 텐데, 이 비잔티움 양식으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 소피아 대성당도 만들게 돼요. 우리가 교과서 86페이지 보면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쇠퇴라고 해서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제 작은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 당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의 영토 확장의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저기 소아시아 지역부터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 다음엔 이베리아 반도의 작은 부분도 보이고, 또 이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렇게 옛날 로마 제국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옛 로마 제국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회복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이러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정치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황제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을 했다라고 해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우리가 이 당시에 이제 서로마는 앞서 봤던 봉건 사회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왕 분권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을 하게 돼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조금 훨씬 더 이제 강력한 모습들을 조금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황제가 힘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황제가 종교에도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당시 이제 황제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당시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내린 성상숭배 금지령이 돼요. 우리가 이 성상숭배 금지령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냐? 이 성상숭배 금지령을 계기로 삼아서 동쪽과 서쪽의 교회가 세력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상숭배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성상,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 믿는 이 신들,
기독교에서 믿는 이러한 신들의 모습, 신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조각상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성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걸 금기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상 숭배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당시 이제 서쪽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상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 그 당시 이제 서쪽에서는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해오고 이러한 게르만족들을 어떻게든 일단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시키면서 우리 세력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게르만족들을 개종시키는데 이 성상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들도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으로 로마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말로 글로써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 눈으로 보이는 직관적인 게 필요해.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쪽 교황들은 이 성상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성상 숭배를 금지했다라고, 이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과 서쪽의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쪽의 교회가 이제 분열된 이후에 동쪽의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 종교, 서쪽의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서가 이 로마 제국이 동서로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동서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근데 여기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종교 자체가 막 다른 종교로 바뀐 게 아니에요.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파가 조금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갑자기 이들이 막 무슨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파가 조금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령 조금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쇠퇴를 하냐? 쇠퇴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귀족이라던가 교회라던가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자영농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큰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비잔티움 제국 역시 이러한 자영농, 자유롭게 자기의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영농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경제력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이제 군사로서 무장을 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우는 군사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몰락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특히나 이러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러한 왕조들의 어떤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쇠퇴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1453년에 멸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그래서 뭐 1000년 이상 오랜 기간 지속이 됐지만은 어쨌든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되는 게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스 종교니까 종교적으로는 그리스 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이들은 이제 로마를 계승하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쭉 이어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이 비잔티움 제국은 동쪽과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고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헬레니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그리스 종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들을 이제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고, 그리스 로마의 옛날 고전 책들, 문학 작품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고전 책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우리가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고, 이 르네상스는 우리가 이어서 이제 교과서 이어서 쭉 배우긴 할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보면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재생, 부흥 같은 뜻이에요. 어떤 걸 다시 재생하고 부흥시키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게 르네상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 책들을 수집하고 연구했던 모습이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 보면 이제 비잔티움 양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거대한 돔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자이크 벽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성 소피아 대성당이 되고요. 이 성 소피아 대성당 우리가 교과서 87페이지를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비잔티움 양식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거대한 돔 구조. 우리가 돔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었죠? 요렇게 지붕이 이렇게 둥구스름하고 원만하게 돼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이제 건축물들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 띈다라고 했었죠. 교과서 87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위에 천장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돼 있고 그 밑에 다른 건축물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모자이크 벽화라고 해서 이 모자이크 형식의 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모자이크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 87페이지에 우리가 동그라미 돼 있는 그 아기 예수를 하는 성모 마리아와 황제 부부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모자이크 벽화를 돼 있는데 이 돌에다가 이제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을 칠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자이크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러한 것들이 쭈쭈쭉 연결이 되면서 이제 모자이크 모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띄잖아요. 이 각각의 작은 네모 안에 다른 색깔들을 칠하면서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어떤 하나의 그림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자이크화가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잔티움 제국의 이러한 문화들은 이제 동유럽에 있던 슬라브족에게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이 슬라브족들이 이제 이후에 러시아라든가 또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세우게 되면서 이러한 나라들의 문화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슬라브족에게 전파가 되고 슬라브족들이 이후에 러시아 또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세우면서 그러한 나라들 역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 문화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